어이, 영감. 이딴 걸 음식이라고 파는 거야.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따뜻한 김이 서려 있던 작은 한식당 서울의 맛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적한 골목.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식당은 제1교포 김민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죠.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와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뒤섞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싼 양복 차림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남자 넷, 그들은 누가 봐도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목에 뱀 문신을 드러낸 채 다 씹은 이쑤시개를 바닥에 탁 뱉으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켄지. 이 일대 외국인 상점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어내는 흑룡회라는 양아치 조직의 리더였죠.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식당 안을 기웃거리며 손님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님 서너 명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없는 사람인 척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켄지상, 어서 오세요. 김민준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 지난달 성의가 부족하던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그는 성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야. 여기가 자선사업하는 곳으로 보여 켄지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수저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주방에서 뛰쳐나온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제발 가게 안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도 계신데 손님아. 이 조센징 할망구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켄지가 할머니를 향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센징이라는 박애. 차별적인 단어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없는 노인에게는 분노를 표출할 힘조차 사치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가장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떡 벌어진 어깨와 곰 같은 등치, 검은색 반팔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팔뚝은 웬만한 남자의 허벅지만큼이나 두꺼웠습니다. 남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이 식당에 들르는 단골 손님이었지만 할아버지 부부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는 언제나 혼자 와서 김치찌개 하나를 시키고 말없이 밥 두 공기를 비운 뒤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켄지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어이, 거기. 뭘 그렇게 처먹기만 해. 분위기 파악 안 돼.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치 한 조각을 밥 위에 얹어 입안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며 씹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 켄지의 심기가 더욱 뒤틀렸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귀먹었어. 켄지가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마셨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켄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부부를 괴롭히는 것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이 남자가 더 거슬렸어요. 그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잡아채려는 순간 남자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켄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 뭘 봐? 새끼야. 여긴 일본이다. 알아 한국에서 하던 대로 까불면 뼈도 못 추려. 켄지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순간적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였죠.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뜨거운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조용히 돈 내고 꺼져. 아니면 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김민준 할아버지 앞에 보란 듯이 주전자를 기울여 뜨거운 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할아버지의 낡은 신발 바로 앞까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무릎 꿇고 지금 당장 이 바닥 닦아. 깨끗하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패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김민준 할아버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소리였습니다. 곰 같은 덩치의 남자가 냅킨으로 입을 닫고는 그것을 곱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였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일어서자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의 그림자가 켄지와 그 부하들을 모두 집어삼킬 듯이 드리워졌습니다. 남자는 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닦으려 허리를 숙이는 김민준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바닥을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닥은 저 친구들이 닦을 겁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한마디가 불러올 피바람은 어떤 것일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진우의 그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식당 안의 공기를 단숨에 깨뜨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저 곰 같은 덩치의 남자가 이 구역의 지배자인 자신에게 명령을 한 것인가? 그의 얼굴이 자존심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켄지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박진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남자를 둘러쌌죠.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지루한 오후에 벌어진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보였습니다. 힘없는 노인 부부를 괴롭히는 것보다 저항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훨씬 더 짜릿한 법이니까요. 사장님 바닥 닦으실 필요 없다고. 저 친구들이 핥아서라도 깨끗하게 만들 거라고. 박진우는 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허리를 숙이려는 김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이었죠. 하이 미친 돼지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켄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장 젊고 혈기왕성해 보이는 부하 하나가 주먹을 툭툭 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긴 한국이 아니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팔 하나는 붙여줄게. 그가 비웃으며 박진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그의 팔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뻗어나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의 손목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크악 비명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었어요. 뼈가 어긋나는 고통의 눈물, 콧물을 쏟아냈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켄지와 나머지 부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남자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는 버릇은 좋지 않아. 이 개새끼가 정신을 차린 다른 부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의자를 집어들었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박진우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휘두르는 남자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더욱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의자는 그의 손을 떠나 허공을 날다가 바닥에 떨어졌죠. 동시에 박진우는 몸을 돌려 다른 남자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그대로 잡아 마치 아이를 다루듯 부드럽게 그의 몸을 돌려버렸어요. 남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팽이처럼 빙글 돌다가 먼저 쓰러진 동료의 위로 덮치듯 넘어졌습니다. 단 3초 만에 건장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옷에 먼지 하나 묻지 않았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식당 안에는 다나카 켄지와 박진우 단둘만이 서 있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였죠. 눈앞의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어요. 자, 박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 켄지에게 던졌습니다. 아까 하던 말마저 해야지. 바닥은 저 친구들이 닦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의 차가운 시선이 켄지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닦아. 내 혀로. 켄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흥룡회의 리더라는 허울 좋은 직함이 눈앞의 괴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눈빛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으면 그 손 평생 못 쓰게 될 줄 알아.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켄지는 칼을 꺼내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박진우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켄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무릎 꿇어. 나지막한 명령. 하지만 켄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저절로 꺾였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식당 바닥에 닿았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찾아오지 마. 이 동네에서 당신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해. 이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야.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식사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동도 없이 굳어있는 김민준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사장님,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얼어붙은 식당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식당에 남겨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굴욕을 당한 켄지의 눈빛은 평범한 복수가 아닌 훨씬 더 비겁하고 잔인한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사라진 후에도 서울의 맛 식당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불량배들과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다나카 켄지,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손님들과 김민준 할아버지 부부.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켄지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증오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김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영감, 그리고 그 개새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들은 부서진 자존심을 끌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의 긴장감은 그제야 눈 녹듯이 풀렸습니다. 손님들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아내를 부축하며 박진우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원자였을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온 불씨였을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흥룡의 패거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죠. 박진우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찾아와 말없이 김치찌개를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그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그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일주일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일찍 끊겨 할아버지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식당을 나선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선 할아버지 부부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맛이라고 정성껏 써 붙인 간판은 반으로 쪼개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뒤집혀 부서져 있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그릇들은 전부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색 레커로 죽어라, 조센징이라는 끔찍한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죠. 그리고 가게 중앙에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항아리가 박살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잘 익어가던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김민준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세월의 추억과 땀이 하룻밤 사이에 잔인하게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흥룡회의 소행이었죠. 박진우에게 직접 복수할 용기가 없었던 그들이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동네의 다른 한국인 상점 주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참한 광경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민준 할아버지 부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한국인들을 향한 경고였죠. 까불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젊은 떡볶이 가게 사장이 소리쳤지만 나이든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뭘 해? 증거도 없고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보복만 더 심해질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그 남자 때문 아니야. 그 덩치 큰 손님 말이야.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괜히 켄지를 건드려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우리만 괜히 피해보는 거 아니냐고. 분노와 두려움의 화살이 어느새 박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린 문제아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진우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다가 가게 앞에 소란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죠. 그는 산산조각 난 식당의 모습을 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두 눈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도 더 차갑고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원망 섞인 눈초리들이 그에게 꽂혔죠.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김민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것은 더 이상 한두 명의 양아치를 손봐주는 수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그날 밤, 다나카 켄지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의기양양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지트라고 해봤자 가부키초의 낡은 빌딩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안겨주는 공간이었죠. 부하들은 그의 앞에서 그날의 활약상을 무용담처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영감 할망구 표정 보셨습니까? 완전 똥 씹은 표정이던데요. 항아리 깨질 때 소리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곰탱이 같은 놈에게 직접 복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놈이 지키려 했던 것을 박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했습니다. 이제 그놈도, 그리고 그 동네 조센징들도 자신에게 감히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형님, 그 덩치 큰 놈 정체는 대체 뭘까요? 한 부하의 질문에 아지트 안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것은 켄지에게도 가장 큰 의문이자 불안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의 압도적인 힘, 괴물 같은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죠. 야, 마츠다. 알아봤어? 켄지가 마츠다라고 불린 조직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알려진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마츠다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형님, 그날 이후로 계속 사람을 붙여 미행했는데 생활 패턴이 너무 단순합니다. 아침에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그 한 식당에 들르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고 특별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말이 돼 그런 괴물 같은 놈이 그냥 막노동꾼이라고 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3개월 전 한국에서 건너왔다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는 마치 하얀 백지장 같았어요. 경찰 전과 기록도, 출입국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죠. 그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 전직 야쿠자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일본으로 도망온다. 야쿠자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이야. 저런 얼굴, 저런 스타일의 야쿠자는 본 적 없어. 놈의 움직임은 뭐랄까? 훨씬 더 체계적이었어. 군인 같았다고. 켄지의 말에 부하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 같은 위험인물이라면 자신들이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켄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써 술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진우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살림살이 하나 없이 삭막했지만 노트북만큼은 최신형 고사양 모델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흥룡회의 조직도와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가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전설적인 형사, 불도저 박진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흥룡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그들의 활동 반경을 파악하고 밤에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을 파고들어 그들의 자금 흐름과 연결고리를 추적했죠. 다나카 켄지 전과 12범, 폭행, 갈취, 전형적인 양아치로군. 그는 켄지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룡회의 규모와 활동 방식에 비해 그들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동네 상점에서 뜯어내는 보호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규모였죠. 배우가 있어. 박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켄지는 그저 얼굴 마담일 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우스 커서가 한 인물의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야마모토 건설의 사장, 야마모토 타다시. 최근 신주쿠 일대의 낡은 상가들을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흥룡회가 유독 괴롭히는 상점들은 모두 야마모토 건설의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심증일 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야마모토 같은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켄지 같은 양아치를 상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그는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에게는 이 어두운 세계의 생리를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일본 경시청과 정보를 교류할 때 들었던 한 남자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와 타협을 거부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나 지금은 신주쿠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전직 형사. 야쿠자에게는 독사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 그의 이름은 사토 카즈키였습니다. 모니터에 낡은 흥신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그 주소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의 정체를 꿰고 있었지만 한쪽은 이미 상대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진우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신주쿠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인파로 북적이는 대로변과는 달리 이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음습한 곳이었죠. 낡은 건물들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고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마침내 낡은 목조 건물의 2층 사토 탐정사무소라는 녹슨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문 안 잠갔어.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낡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가 전부인 공간이었죠. 창가 쪽 책상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팬 주름,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남자. 그가 바로 사토 카즈키였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볼 일이 뭐야? 바람난 남편 뒷조사라면 다른데 알아봐. 그런 시시한 일은 안 맡아. 그의 목소리는 까칠했지만 박진우는 그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예리함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는 겉모습과 달리 아직 발톱을 감추고 있는 늙은 맹수와도 같았죠. 사토 카즈키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토는 그의 완벽한 일본어 발음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사토다.
그런데 한국인인 당신이 날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과거에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경시청 분들에게 사토 씨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독사라는 별명도요. 독사라는 말에 사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부심이자 동시에 씁쓸한 과거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의 나는 그저 돈 받고 심부름이나 하는 늙은이에 불과해. 경찰 나으리가 여긴 어쩐 일로 이제 경찰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죠. 박진우는 자리에 앉아 지난 며칠간 서울의 맛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룡회의 행패, 식당을 부순 비겁한 복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야마모토 건설까지. 사토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해 보였지만 박진우는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한잔 하겠나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토는 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독한 알코올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내가 그 야마모토 건설의 비리를 파헤쳐 주기라도 바라는 건가?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정계에도 끈이 닿아 있는 놈이라고. 잘못 건드리면 당신이나 나나 도쿄만의 물고기 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어.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토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의 생리를 잘 아는 분이니까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이건 당신네 한국인들 문제잖아. 사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박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당들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비겁한 세상의 문제죠. 사토 씨는 과거에 그런 것들과 싸워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독사라는 별명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요. 박진우의 말은 사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부패한 상사와 동료들, 정의를 외면하는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경찰 배지를 반납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저 돈이나 벌며 조용히 늙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죠. 야마모토, 그놈은 내 오랜 숙적이기도 해. 사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아직 현직에 있을 때였어. 야마모토의 비리를 거의 다 파헤쳤었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수사는 중단됐고 나는 한직으로 밀려났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내 파트너가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어. 야마모토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사토가 왜 독사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왜 이 어두운 뒷골목에서 은둔자처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죠. 좋아. 하지. 당신. 마음에 들어. 오랜만에 피가 끓는군. 두 남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예상치 못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 계획은 있나? 저놈들을 상대하려면 주먹만으로는 안 될 텐데. 사토의 질문에 박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주먹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 전에 저들이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먼저 찔러야죠. 돈, 그리고 명예.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들은 사토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담한 계획을 넘어선 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치밀하고도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사토 탐정사무소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두 남자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안한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야마모토와 흑룡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정면 대결이 아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심리전이자 정보전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현재 재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야.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사토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브리핑했습니다. 그 루트 중 하나가 바로 흑룡회를 이용한 지하계야 디샹게오 방식이지. 헐값에 땅을 사들이기 위해 일부러 주변 상인들을 괴롭혀서 쫓아내는 고전적인 수법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약 밀수 자금 세탁이야. 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흑룡회는 단순한 동네 양아치 조직이 아니라 야마모토의 더러운 손발 역할을 하는 하부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릴 것은 바로 그 자금 세탁 현장입니다. 박진우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사토가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해 흑룡회가 곧 큰 규모의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야마모토에게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 현장에 야마모토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내 돈을 직접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그 거래와 돈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그놈은 의심이 많은 놈인데 사토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미끼가 필요합니다. 야마모토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믿을 만한 미끼 말입니다. 박진우는 컴퓨터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스즈키 이사오, 야마모토의 오른팔이자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며칠 후 스즈키는 마카오의 한 고급 카지노 VIP룸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토가 설계한 판이었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통해 스즈키를 유인했고 전문 도박사들을 고용해 그의 돈을 전부 따버린 것이죠. 절망에 빠진 스즈키에게 카지노 지배인으로 위장한 사토의 정보원이 접근했습니다. 스즈키-상, 딱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빚은 갚으셔야죠. 야마모토 회장님께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최근 일본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야마모토 회장님과 연결만 해주신다면 스즈키 상의 빚은 없던 것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스즈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에게 마카오의 거물 투자자가 거액의 현금을 일본으로 들여와 투자를 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그 자금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으니 비밀리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마모토는 의심하면서도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거래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요코하마 항구의 한 버려진 창고. 약속된 시간에 켄지가 이끄는 흑룡회 조직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고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바로 스즈키였습니다. 그는 야마모토를 대신해 돈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창고 안에는 돈 가방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켄지가 그중 하나를 열어 보이자 안에는 100만 엔짜리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몇 개의 가방을 더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군. 회장님께 보고드리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마 가나가와 현경 마약 단속반이다. 모두 손들어 켄지와 흥룡회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고는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스즈키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들은 돈 가방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맨 위에만 진짜 돈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는 모두 신문지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진우와 사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옛 경찰 인맥을 이용해 거물급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 현장을 덮칠 절호의 기회라며 가나가와 현경을 움직인 것이죠. 그 시각 야마모토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즈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대신 걸려온 것은 그의 변호사가 건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즈키 상이 요코하마에서 마약 거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흥룡의 놈들도 전부 잡혔습니다. 야마모토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죠. 그는 경찰에 체포된 스즈키와 흥룡회가 자신의 이름을 불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돈과 명예에 그리고 그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급습으로 흥룡회 조직의 절반 이상이 체포되고 오른팔이었던 스즈키마저 구금되자 야마모토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요코하마 항구 마약 자금 세탁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야마모토 건설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죠. 야마모토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애썼지만 여론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판을 설계한 배우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곰 같은 한국인을 떠올렸지만 일개 막노동꾼이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켄지는 야마모토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자신을 꺼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야마모토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룡회는 야마모토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사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쓰고 버려진 장기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의 지시로 상인들을 괴롭혔던 일, 마약 자금 세탁에 동원되었던 일까지 켄지의 자백으로 야마모토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죠.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던 박진우와 그가 지키려 했던 서울의 맛 식당을 끝장내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익을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짐승의 발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박진우는 서울의 맛에서 김민준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사토와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룡회가 사라진 동네는 평화를 되찾았고 할아버지 부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죠. 박 선생, 사토상, 두 분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민준 할아버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진우가 나지막이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켄지였습니다. 그는 어찌 된 일인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험상해진 인상의 남자 대여섯 명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흥룡회의 남은 잔당들이 아니라
야마모토가 급히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죠. 영감, 오랜만이네. 켄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어요. 켄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사토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 회장님께서 보석으로 빼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 너희들을 전부 처리하라는 명령과 함께 해결사들이 순식간에 식당 안을 장악했습니다. 한 명은 사토를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박순자 할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켄지는 김민준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박진우,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켄지가 박진우를 향해 증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르신들한테서 손 떼. 너희들의 상대는 나야. 그래. 상대해주지. 하지만 여기서가 아니야. 켄지는 김민준 할아버지를 끌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밤 12시 오다이바의 폐공장으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하면 이 영감은 내일 아침 도쿄만에서 생선밥이 되어 떠오를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김민준 할아버지를 끌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사토는 분한 듯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저놈들이 미쳤구나. 그곳은 야마모토의 소유지야. 완벽한 함정이라고 하지만 박진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깨어난 듯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만 합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뚝에 감겨 있던 두꺼운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노동을 하다가 다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 붕대. 하지만 붕대가 풀리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흉터가 아닌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용문신이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독사부대의 상징이었죠.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밤 12시 비가 내리는 오다이바의 폐공장. 박진우는 약속대로 혼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철문 안에서는 켄지와 10여 명의 해결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기둥에는 김민준 할아버지가 묶여 있었죠. 이것은 그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빗속의 폐공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폐공장의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희미한 전구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곳곳에 고인 무릉덩이가 스산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박진우는 흠뻑 젖은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켄지와 그 무리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쇠파이프나 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묵직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혼자 왔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켄지가 기둥에 묶여있는 김민준 할아버지의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박진우를 보자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오지 말게 여긴 함정이야. 어서 도망가게 시끄러워. 영감 켄지가 할아버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억 하는 신음과 함께 할아버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목에서 짐승의 것과도 같은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뭐 하긴? 내 놈 때문에 열 받은 거 푸는 거지. 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그의 뒤에 도열해 있던 해결사들이 일제히 손에 든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심지어 날카로운 단도까지. 그들은 흑룡회의 어설픈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돈을 받고 사람을 해치는 일에 익숙한 프로들이었습니다. 저놈 팔다리 부러뜨려서 야마모토 회장님께 선물로 가져다 드려라. 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해결사들이 괴성을 지르며 박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두 명이 양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죠. 하지만 박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달려들며 몸을 낮췄습니다. 두 개의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 위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주먹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퍽퍽 정확하게 두 남자의 복부를 가격한 주먹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파괴력을 담고 있었죠. 두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가 그의 등 뒤를 노렸지만 박진우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크아악 박진우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손에서 방망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나머지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그는 야구방망이를 마치 자신의 팔처럼 자유자재로 휘둘렀습니다. 방망이는 상대의 무기를 쳐내고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불도저처럼 모든 것을 부수고 밀어붙였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10명이 넘는 해결사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박진우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남자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이제 공장 안에는 박진우와 켄지, 단둘만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피 묻은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피와 비에 젖은 얼굴로 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켄지는 뒷걸음질 치다가 기둥에 묶인 김민준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목에 다시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이 영감 죽여버릴 거야. 비겁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죽여. 뭐라고 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영감님 목숨이랑 내 놈 목숨. 오늘 여기서 같이 끝내주지. 박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기세에 압도된 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박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채쇠 조각이 회전하며 날아가 켄지가 칼을 쥔 손목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켄지가 고통에 칼을 놓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진우의 몸이 이미 그의 코앞까지 날아와 있었습니다. 쿵, 박진우의 박치기가 켄지의 안면에 장렬했습니다. 켄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쓰러진 켄지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말해. 야마모토냐? 크억 말 안 해. 좋아. 그럼 내 놈이 가장 아끼는 걸 하나씩 부숴주지. 박진우는 켄지의 팔을 잡아 꺾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 박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고 그 옆에 값비싼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모토 타다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죠. 꼴사납군. 켄지, 개 한 마리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우다니. 야마모토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당신이 박진우인가?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개로군. 마음에 들어.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왕처럼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였군. 박진우가 켄지를 내려놓고 야마모토를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했지. 그 더러운 조센징 소굴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빌딩을 세우고 싶었거든. 켄지는 그저 내가 던져준 뼈다귀를 물어뜯는 개였을 뿐이야. 야마모토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켄지는 그저 얼굴 마담이었을 뿐. 이 모든 사건의 진짜 흑막은 바로 야마모토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흑룡회를 이용하고 일이 틀어지자 켄지를 미끼로 던져 박진우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죠. 그의 진짜 목적은 박진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손짓하자 그의 경호원 2명이 코트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총구가 박진우를 겨누었습니다. 주먹 좀 쓴다고 우쭐했나? 박진우 하지만 세상은 말이지. 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야마모토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박진우가 아무리 괴물이라 해도 총알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박진우라는 남자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개의 차가운 총구가 박진우를 겨누는 순간 폐공장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야마모토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우가 절망하고 목숨을 구걸하리라 예상했죠. 하지만 박진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총이라. 결국 내 놈이 할 수 있는 건 그깟 쇠붙이 뒤에 숨는 것뿐이로군. 박진우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마모토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야마모토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입만 살았구나 쏴 야마모토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경호원들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몸을 날리는 대신 옆에 있던 거대한 폐타이어 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수십 개의 타이어가 와르르 무너지며 경호원들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못들 했쏴.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균형을 잃었고 그들이 쏘아 올린 총알은 허공을 가르거나 공장 천장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박진우의 몸이 이미 그들 앞으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경호원 1명의 팔을 낚아채 총구를 다른 경호원에게 향하게 한 뒤 그대로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탕 총성이 울리고 한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박진우는 총을 빼앗아들 틈도 없이 남은 경호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순식간에 총을 분해해 버렸습니다. 짤깍,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권총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인 부품 덩어리로 변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야? 박진우는 대답 대신 야마모토를 향해 지옥의 사자처럼 걸어왔습니다. 야마모토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차를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사토 카즈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죠. 오랜만이군. 야마모토. 10년 만인가? 사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 놈이 꾸미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박 선생이 혼자 이곳으로 올 때부터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 사토가 나타나자 공장 밖에서 수많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분노한 얼굴의 서울의 맛 주변 한국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야마모토가 당황하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야마모토. 박진우의 강철 같은 손이 야마모토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사토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죠. 야마모토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켄지를 포함한 흥룡의 잔당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공장 안에서 발견된 총기와 야마모토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불법 자금 장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망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야마모토 타다시가 사실은 야쿠자 조직의 배후였으며 마약 밀수, 불법 자금 세탁, 살인 교사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켄지와 스즈키의 자백, 그리고 박진우와 사토가 경찰에 넘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야마모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박진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토의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죠. 벌써 떠나는 건가? 박 선생. 사토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곳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계속 이곳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저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곳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주쿠의 한국인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인들은 더욱 굳게 뭉치게 되었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힘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토는 박진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열어봐. 내가 주는 선물이야. 박진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깨끗하게 닦인 경찰 배지와 함께 박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경시청에 내 오랜 친구에게 부탁했네. 당신의 과거 기록은 모두 지워졌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쫓기는 몸이 아니야. 원한다면 다시 형사로 돌아갈 수도 있네. 한국이든 일본이든 박진우는 한참 동안 배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정의를 향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토상. 두 남자는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을 함께 헤쳐온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이제 박진우 앞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의 결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제국이 무너지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주쿠의 작은 한인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흥룡회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가게들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는 서울의 맛다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동네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의 완쾌와 동네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작은 축제가 열린 것이었죠. 모두가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박 선생 덕분입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이 외치자 모두가 동의한다는 듯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주인공인 박진우는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색해하는 말수 적은 남자였죠. 사토 카즈키는 그런 박진우의 옆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박 선생, 영웅이 된 기분이.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진우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준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박 선생, 우리 가게에서 평생 식사는 무료일세. 아니, 우리 동네 모든 가게가 그럴 걸세. 자네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돈은 제대로 내고 먹어야 밥맛이 더 좋습니다. 박진우의 고지식한 대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박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작별 인사도 없이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디 가나 박 선생 사토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조용히 떠나야죠. 떠나다니 어디로.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 사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복직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청의 옛 친구에게 연락했네. 그들도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친 것을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더군. 자네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다고 전해달라더군. 박진우는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형사였던 것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진우는 김민준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꼭 다시 돌아와야 하네. 언제든지. 네. 언젠가 다시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 꼭 들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토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에 장막이 내린 도쿄의 거리.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울의 마디라고 쓰인 따뜻한 불빛의 간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년 후, 서울, 한 낡은 포장마차에서 두 남자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사토 카즈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곰 같은 덩치의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다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팀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불도저로 활약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 생활은 그립지 않나? 사토의 질문에 박진우는 피식 웃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할머니의 김치찌개 맛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냈던 도쿄의 작은 평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을 추억하는 듯했습니다. 그 가게 아주 잘 되고 있더군. 얼마 전에는 2호점도 냈다고 하던데 다행입니다. 두 남자는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국적을 초월한 뜨거운 연대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진우는 소주잔을 채우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건 잡으러 가볼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그의 불도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도시의 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한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도쿄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그저 과거를 등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숨긴 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려했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불의를 목격하더라도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엮였다가 나만 피곤해져라는 생각에 애써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그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용기보다 안위를 먼저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가 얼어붙었던 세상을 어떻게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박진우가 처음 켄지 일당을 막아섰을 때 그는 거창한 계획이나 대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는 노부부가 겪는 부당한 폭력을 인간으로서 차마 지켜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의 첫 행동은 계산된 영웅심이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종종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작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외면하는 대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또한 진정한 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박진우는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먹보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폭력보다는 지혜로 판을 설계합니다. 그가 야마모토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주먹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토 카즈키라는 조력자가 있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나선 동네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연대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지만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고 등을 밀어줄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분명 당신의 손을 잡아줄 또 다른 박진우와 사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깊은 울림은 바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박진우는 켄지와 흑룡회라는 악을 심판했지만 그는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걷어차고 파멸을 자초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진우가 그들을 구제불능의 악마로 낙인 찍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비난의 손가락질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박진우는 모든 것을 해결한 뒤 영웅으로 남기보다 다시 평범한 형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명예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진우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주변의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 평범한 삶들이 모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구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당신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그리고 사건은 모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정의, 용기,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